안녕하십니까.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합격을 위해 도와드릴 백영이라고 합니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 관심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증권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었고, 저도 책을 몇 권 썼는데 최근에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격증을 영업을 위해서 따시는 분도 있고 본인의 공부를 위해서 따시는 분도 있던데, 주로 이제 아무래도 취업 목적, 영업 목적이 많다고 보고, 제가 포커싱을 두는 것은 높은 학문적 성과를 달성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좀 쉽게 합격하는데 포커싱을 두고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훌륭하신 강사분들도 많이 계셔서 좋은 책들, 강좌가 있겠지만, 제 강좌의 특징은 좀 이렇게 강좌를 압축시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와 어떤 개념 설명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그래서 한번 쭉 들으시면 전반적인 흐름의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복잡하게 기본서 따로 하시고 문제집 따로 풀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합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합격하시는데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효율적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스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더 기본서를 더 찾아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전문적인 서적을 참고하실 수도 있는데,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격증이 일반인한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 그러니까 요약을 하되 풀이는 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시험 전반적인 개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합격은 60점 이상입니다. 저희는 몇 점 이상 합격을 목표로 할까요? 62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60점이면요. 남들 보기에 자세가 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62점 정도. 그러면 우리 강좌를 쭉 전반적으로 두 번만 들으시면 제가 볼 때 70에서 80점이 딱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험 내신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만점 맞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높은 점수 나왔다고 운전 잘하는 거 아니죠? 딱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과목은 세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금융투자상품과 그리고 시장, 증권 시장에 관한 것들, 이 부분이 30, 그 다음에 증권 투자에 관한 게 25문제, 투자 권유가 45문제이고, 과목별 과락이 있긴 한데, 과락 정도 들어갈 정도면 제가 볼 때 합격이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70에서 80점 정도 맞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과목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은행이 종류가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중은행이 있고 지방은행이 있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있죠. 그 지방이라는 게 사실은 요즘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방의 어떤 특정 지역의 중심이 있는데, 은행 자체가 지점을 전국적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름, 네이밍만 지방은행이지, 지금에 와서는 크게 지방은행의 차이는 없을 거고요. 특수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죠. 특수은행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별도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의미예요. 특수하다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행이다, 그건 뭐죠?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다, 그러면 산업진흥을 위해서. 수출입은행은 수출을 위해서. 그래서 별도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농협과 수협의 중앙입니다. 농협과 수협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원화되어 있어요. 중앙에는 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단위조합이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구조로 함께 되어 있으니까,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 단위 농협은 이게 은행이 아니라 별도의 단위조합이고, 중앙에는 농협과 수협 중앙에는 특수은행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또 다음 보시면 이제 저축은행이라 나오죠. 원래 풀네임은 상호저축은행이에요. 근데 이제 저축은행 하니까 은행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규모 기업 및 서민의 금융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은행과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하는 일은. 은행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지역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죠. 그래서 저축은행은 은행과 하는 일이 거의 같지만 아무래도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서민의 금융편이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요. 지점 내는데도 제한들이 있고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상호 저축은행, 은행과 별 차이는 없는데 규모가 작고 지역 제한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죠. 그 다음에 신협이라는 게 있어요. 신협이라는 걸 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조합원이라는 단어예요. 누구? 즉 조합원의 상호 금융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신협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협이 있고 새마을금고가 있고요. 상호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 농협이 나오죠. 수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이건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무슨 농협, 지역명이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지역 농협이에요. 그 다음에 농협 무슨 지점, 이게 이제 중앙이에요. 뭐 그건 중요치 않고 중요한 건 뭐냐, 지역 농협은 뭐다? 상호금융, 즉 신협의 한 종류가 되는구나. 그것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 키워드는 뭐였다? 조합원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업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용어예요, 용어. 별것도 아닌데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금융투자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증권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즘 생기는 증권사 이름 보시면 무슨 금융투자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본시장법, 투자를 규율하는 법이 자본시장법인데 자본시장법에서 이 증권업을 금융투자업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투자업은 뭐냐? 쉽게 생각하면 증권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인가가 있고 인가 대상이 있고 등록 대상이 있어요. 인가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걸 할 수 있어요 라고 딱 정해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고 할 수 있어요 라고. 인가, 허가를 해준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절차를 잘 갖추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잘 갖추면 어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진입이 훨씬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인가 대상에 보시면 4가지가 있는데 매매와 중개, 이것부터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매매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계산으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키워드입니다. 자기의 계산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 돈으로, 고유 재산으로. 증권회사도 회사 돈이 있을 거예요. 그 돈 갖고 뭘 해요? 주식 투자를 합니다. 자, 어쨌든 자기 계산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업은 뭐냐? 타인의 계산으로 쉽게 말하면 고객 돈으로 이런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소 직접 가면 거래소에서 뭐라고 그래요? 회원을 통해서 거래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회원은 누구냐? 증권사를 말하는 거예요. 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사예요. 즉 내가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매매하고 싶으면 누구를 통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 계좌를 위탁 계좌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매매를 누구한테? 증권사에 위탁한 거지. 그러면 내 돈으로, 고객의 돈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사주세요 해가지고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제가 매수 주문을 넣으면요, 그 HTS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게 뭐다? 바로 투자 중개업인 거예요. 매매업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ELS라는 상품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ELS라는 상품을 예를 들어서 증권사가 직접 만들어요. 만들어서 파는 거야. 이게 매매업이 되는 거고, 시장에 있는 ELS를 고객이 사주세요 하면 그냥 사서 딜리버리, 전달만 해주는 게 뭐다? 중개업인 거지. 자, 그러면 어느 게 위험이 더 클까요? 리스크 더 큰 걸까요? 매매업이 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상품의 변동성 위험을 증권사가 떠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자본 금액이 훨씬 커요. 그 정도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시험 목적상 자기 계산, 타인의 계산 키워드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와? 매매와 중개와 연결시켜서.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집합,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투자하는 업이에요. 즉 무슨 자산운용, 운용사죠. 운용사. 이런 운용사예요.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뭐라고 부른다?
집합투자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탁이라는 것은 믿을 신 맡길 탁,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뭐 자본시장법이 개편이 되면 신탁업이 이렇게 빠진단 말도 있던데 아직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신탁을 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록 대상은 자문과 일임업이 있어요. 자문이라는 건 뭐냐면 자문만 해주는 거예요. S전자가 나올 것 같아요. L전자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거고, 일임은 주문을 직접 넣는 겁니다. 맡아서 운용하는 거예요. 일임이라는 것은 맡겼다라는 의미고요. 직접 맡아서 운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문과 일임은 등록 대상이냐? 고객의 돈을 직접 입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문을 넣고 자문을 해주는 거지 증권사처럼 고객 돈을 직접 받아서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거죠. 쉽게 말하면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고 위험성이 낮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등록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본시장법에서는요. 금융투자업 안에 6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6가지가 있어요.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집합투자업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죠. 집합투자업자라는 게 뭐죠? 집합, 모아서 투자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집합투자업자. 그래서 무슨 자산운용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들이에요. 자, 보시면 집합투자기구를 보시면요. 종류가 법에는 5가지가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좀 더 세분해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법에서는 즉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렇게 펀드를 5가지로 구분하고 있네요. 첫 번째 증권펀드. 자, 제가 펀드라는 말을 썼고 여기에는 이렇게 투자 집합기구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집합기구. 영어로 하면 비클이라는 단어인데 매개체라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합투자기구를 뭐라고 한다? 펀드라고도 한다. 실무적으로는 다 펀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법에는 집합투자기구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투자기구, 펀드 이게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법상 집합투자기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펀드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집합투자기구라고도 하는구나. 똑같은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유가증권의 준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주식과 채권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펀드 이게 바로 다 대부분 증권 펀드예요. 그러면 그 증권, 즉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의 절반을 넘겨서 투자하게 되면 무슨 펀드라고 부른다? 증권 펀드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을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면 무슨 펀드? 부동산 펀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특별하냐? 정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증권 및 부동산이 아닌 걸 특별자산이라고 그래요. 제가 같이, 은행에 다닐 때 같이 근무했던 분이, 대단하신 분인데, 와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든 적이 있어요. 와인도 투자할 수 있나요? 믿기 어렵죠. 와인을 안 마시고 잘 모셔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인도 좋은 와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투자할 수 있나요? 네. 투자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와인은 뭐예요? 증권이나 부동산이 아니네. 특별자산에 해당합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가장 대표적인 펀드가 선박펀드였어요. 선박도 투자할 수 있어요. 자, 특별자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혼합자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혼합자산이라는 건 뭐냐? 섞어서 한다는 의미죠. 비율에 제한이 없어요. 기억을 해 주세요. 비율에 제한이 없다는 건 뭐죠? 앞서 보시면 전부 다 50%를 초과하고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뭐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지. 부동산도 할 수 있고 특별자산도 할 수 있고 증권도 할 수 있고 제한이 없다는 거죠. 혼합자산, 비율에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고 있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고 전부 MMF라고 그러죠. 머니마켓 펀드. 그래서 단기의 증권,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즉 MMF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투자기구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시면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의 기본적인 구조는 수익자가 있어요. 수익자는 뭐예요? 그 투자 수익을 받을 사람.
누구지? 고객인 거지. 펀드를 구매하신 분이 누구다? 수익자가 되는 거고요. 위탁자는 누구냐? 그 돈을 받아서 운용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신탁이란 제도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에 요거 좀 기억을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구조를 이해하는데 이해하시는데 중요하니까 수탁자라는 게 별도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펀드 재산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면 운용사가 갖고 있질 않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다고요? 수탁자가 갖고 있어요. 수탁자가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은행 신탁에 있어요. 시중은행 큰 시중은행이 있잖아요. 그 은행의 신탁사에 신탁에 주로 맡겨져 있는 거지. 왜 펀드 재산을 신탁에 맡기도록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쉽게 말하면 사고 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펀드가 규모가 큰 것들은 조 단위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돈을 다루다 보면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돈이 재고자산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돈으로 보이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나요? 펀드 재산을 어디 넣어놨다? 수탁자, 즉 신탁사에 맡겨놓도록 돼 있어서 수탁자라는 별도의 주체가 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죠. 여러분 펀드를 어디서 사셨는지 우리 한 번씩 투자해 보셔야 되는데 펀드 한 번만 투자해 보시면 아실 텐데 펀드는 누가 어디서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주로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판매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금의 융통이란 뜻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땡겨 쓰는 거고요. 돈이 여유가 있는 분은 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건데 그 역할을 중간에 매개가 해주는 게 뭐다? 그게 금융상품인데 금융상품은 자본시장법 혹은 새로 생긴 법이죠.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라고 해요. 거기에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금성, 그 다음에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으로 4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 예금성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은 뭘까요? 정기예금 같은 거겠죠. 은행 같은 곳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자, 투자성 상품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펀드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이 있겠죠. 주식이라든가. 보장성 상품은 보험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대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성 상품, 대출 말하는 거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법에서 이렇게 4가지 자본시장법도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금융소비자법이 2021년 3월에 시행이 되면서 상품을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예금성을 저축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저축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금성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이런 건 좀 주의를 해주세요. 예금성 상품이에요. 저축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 대출성도 마찬가지야. 대부성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별건 아닌데 그렇죠. 사소한 문제 때문에 공부하시고 틀리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종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혹시 예금성을 저축성으로 하면 틀린 거, 대출성을 대부성 상품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본 손실 가능성에 따라 투자 상품과 비투자 상품으로 구별을 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랑은 조금 틀린 개념이에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법에서 말하는 투자의 개념이에요. 이때 법은 뭐냐면 자본시장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에서 투자라는 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래요. 왜 원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원본이라고 했냐면 금전만, 즉 돈만으로 투자는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동산도 투자하고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본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쉽게 말하는 건 이거예요. 법에서 말하는 투자는 뭐냐? 원금 손실이 있다는 거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 투자라고 그런다. 그럼 여기서 질문. 채권 상품은 투자 상품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이 원리금을 보장하잖아요. 그런데도 투자 상품인가요? 네. 왜 투자 상품일까요? 만기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부도가 나거나 자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 만기에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죠. 투자 상품인 거죠. 즉 뭐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상품이 주식 같은 상품이겠죠. 주식이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땐 또 많이 안 좋기도 하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법에서 말하는 투자라는 건 무엇인가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게 투자군요. 그러면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은 만기에 어떻게든 은행이 책임지고 원리금을 주죠? 이건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거지. 대표적인 게 주식과 채권, 펀드 이런 상품들이 이제 투자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금성 금융상품.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 상품인 거죠. 요구불 예금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금융 관련해서 단어들을 처음 접하시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공부하시면 좀 더 나았냐면 말 그대로 뜯어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 돈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즉시 지불이 돼야 되는 예금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입출금 통장 예금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요구불 예금인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보통 예금이 있어요. 입출금이 자유롭고요. 저축 예금이라고 있는데 일단 보통 예금이나 저축 예금이나 요즘은 이자율의 차이가 없으니까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제가 처음 은행에 들어갔을 때 그때만 해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 어쨌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보통 예금이 있고요. 당좌라는 게 있어요. 당좌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음과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계좌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돈을 이렇게 수표책에다가 사인을 해서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음이나 수표를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돈을 받으려면 해당 은행에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은행은 무슨 돈으로 현금으로 주냐면 그것을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사람의 당좌 예금 계좌에서 출금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출금해서 주려고 보니까 돈이 없네? 잔액이 부족해요. 그게 부도라는 거예요. 당좌 예금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즉 지급 사무를 누구한테 맡겨놨다? 은행이 대신 해주세요라고 맡겨놓은 예금이다. 이자가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이자예요. 개인이 하게 되면 그걸 가계당좌라고 합니다. 요즘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카드라든가 이런 상품들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어음수표를 쓸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축성 예금입니다. 이자율이 조금 높아지는 거죠. 대신 일정 기간 좀 묶어두거나 입출금이 아주 자유롭진 않지. 대표적인 게 정기예금 같은 게 있죠. 일정 기간을 정해서 거치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묶어두는 거예요. 1년 동안 묶어두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정기적금이 있죠. 어렵지 않으시죠? 정기적으로 적금을 납입하는 거고. 자, 상호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부금이라는 건 뭐냐면 기억하셔야 될 게 대출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잘 없는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을 때 적금을 가입을 하고 일정 기간 성실하게 불입을 하면 은행에서도 당신은 성실하기 때문에 이 정도 대출을 해줄게요라고 미리 약정을 서로 하는 거예요. 상호간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적금이에요. 지금은 신용대출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상호부금을 별로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시험 목적상 상호부금이란 말이 나오면 뭘 기억해야 돼요? 대출을 받은 것과 관계되는 적금 같은 상품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MMDA가 있죠.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다 MMDA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MMDA의 D는 디파짓의 약자예요. 디파짓이라는 단어는 은행에서 쓰는 단어예요. 예금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상품 이름에 D자가 있는 것은 주로 은행 상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양도성 정기예금 같은 거는 CD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왔지만 MMDA의 D, 머니마켓 디파짓 어카운트의 약자인데 이때 D가 있으니까 이것도 은행 상품이구나. 그러면 단기지만 입출이 가능하지만 이자를 좀 많이 주는 상품이에요. 그거랑 경쟁하는 상품이 뭐냐면 CMA라는 게 있어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이건 증권사 상품이에요.
MMF 방금 전에 살펴봤죠? MMF는 펀드예요. 다 모두 단기 상품인데 은행에 MMDA가 있다면 증권사는 CMA라는 상품이 있는 거고요. 펀드로는 MMF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MA와 MMF가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은행에서도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든 거죠. 그게 뭐다? MMDA. 단기긴 하나 금액에 따라 이자를 좀 더 주는 상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권, 투자성 금융상품에 방금 전에는 이제 은행 상품 위주로 봤고요. 이제는 이제 주로 증권사 쪽에 투자성 금융상품을 살펴볼게요. 자, 증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증권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가증권, 즉 가치가 있다는 거죠. 유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에 관한 증서, 뭐에 관한 권리일까요? 돈에 관한 권리겠지. 유가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증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증서화. 어쨌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식과 채권이 증권의 가장 대표 주제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뭐라고 부르냐? 지분증권이라고 그래요.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 주인으로서의 어떤 지분이 있다는 거고요. 채무증권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국가가 빌리면 국채가 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서 돈을 빌렸네요. 지방채가 되는 겁니다. 특수채라는 게 뭐냐면 별도의 특별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발행한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죠. 기업은행도 기은채, 산업은행은 산은채를 발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채. 주로 이제 위험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채라는 것은 착하게 살자, 등에 호랑이 그림 그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회사채의 준말이에요. 회사채라는 건 뭐예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CP라고 그래요. 커머셜 페이퍼라고 합니다. CP.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이 되는 거고요. 돈을 빌리는 거고, 지분증권은 주인의 몫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지. 대표적인 게 주권이 되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증권의 정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건데,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범위가 뭐냐? 가장 크게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투자한 돈까지.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S전자 주식을 샀네요. 제가 8만 원을 주고 S전자 주식을 한 주를 샀는데 S전자가 부도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전자의 채권자가 너 당신 주인이잖아. 못 받은 돈 있으니 대신 더 물어내. 이런 이야기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S전자 주식을 산 사람은 이룰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S전자를 투자한 그 돈까지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다?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법상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수익증권이라는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익증권은 자,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도 같은 논리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수익을 받을 권리에 관한 증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수익을 받을 권리에 관한 증서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이 수익증권, 즉 펀드를 가입하고 받는 이 수익증권을 현물로서 주고받고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전자방식 그리고 예탁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실물을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수익증권이라는 것은 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이 있을 수 있고요. 신탁을 금전으로 맡기고 그에 대한 수익증권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집합투자, 즉 펀드를 말하는 거죠. 펀드를 가입하고 그 증서로서 받을 수 있는 게 수익증권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수익증권이구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펀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펀드를 가입하고 받는 게 뭐다? 수익증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가입해 보면 그 통장에 보시면 말이죠. 몇 좌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좌라는 게 뭐냐? 그게 수익증권 숫자인 거예요. 수익증권 숫자예요. 자,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MMF 우리 살펴봤죠? MMF의 특징이 뭐죠? 단기에 입출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그래도 입출금 예금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죠? MMF.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중평균 잔존 만기가 75일 이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채권을 사는데 1년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평균 만기가 75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기가 매우 짧다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장기 채권으로 운용하지 말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고객은 출금을 해야 되니까 유동성이 매우 높은 채권으로만 운용하라는 거예요. 규제가 매우 까다롭죠. 과거에는 이게 90일이었는데 더 줄어들었어요. 75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개인 MMF예요. 법인 MMF는 75일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 75일은 개인 MMF는 75일이니까 이렇게까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가 뭐다? 짧게 운용하라는 거구나. 왜냐하면 장기로 운용하다 보면 시장의 그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장기 채권일수록 그 변동폭이 커지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위험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제한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립식 펀드라는 게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적립식으로 펀드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춘다. 이건 뭐 영어로 된 책을 보면 코스트 에버리징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일시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을 낮춘다. 위험을 낮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위험을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 분산 투자라는 게 뭐죠? 한 종목에 다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여러 종목으로 나눠서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변동성이 여러 종목으로 나누면 줄어든다는 거고요. 자, 이를 시기도 분산할 수 있어요. 투자 시기도 나눠서 하게 되면, 즉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고 이번 달에 얼마, 그 다음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쪼개서 투자하게 되면 기간도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 방법에는 종목 분산이 있지만 시간에 대한 분산도 있는 거고요. 왜 분산 투자하냐? 목표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뭘 낮춘다고요? 위험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원리가 적립식 펀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적립식이다. 매달 쪼개서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생겨요. 높을 때는 적게 사지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이 사지면서 그 가입 평균 단가가 이렇게 평준화되는 거죠.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적립식 펀드의 효과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해외 펀드라고 있어요. 해외 펀드라는 게 쉽게 생각하시면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해외에 투자하는 거예요.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해외 펀드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해외에 투자할 때 일반적인 펀드와 다르게 좀 더 신중하고 고려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환율 문제예요. 해외에 투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달러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요즘 미국 주식 인기가 많으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네요. 그러면 미국 가가지고 원화로 투자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달러로 투자해야 될 텐데 그때 환변동성을 줄이는 걸 해지라고 하는데 환해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환해지가 된 상품인가 되지 않은 상품인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이 좀 더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의 위험이 추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로 투자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좀 더 맞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는데 달러 베이스로 가입합니다. 그런데 달러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럼 굳이 화내지 않고, 그렇죠, 달러 베이스 그대로 투자하는 거고, 환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반대말로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환해지를 해야 되겠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 펀드라는 건 뭐냐면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회사채 펀드를
반대쪽에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국채 펀드 같은 게 있겠죠. 국채 펀드라는 건 뭐예요? 국채에 투자하니까 위험성이 현저히 줄겠죠. 자, 그런데 회사채 펀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더 높겠죠. 대신 위험성은 좀 더 있겠죠. 국채에 비해서. 자, 배당주 펀드라는 것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석유 관련 회사라든가, 그렇죠? KTNG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좀 독점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배당이 좀 꾸준히 나오죠. 그런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배당주,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위주로. 자,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런 말이 나왔네요. 시장 지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주식 인덱스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종합 주가 지수라고 있죠. 그런 지수, 즉 시장 전체 혹은 특정 섹터 뭐 이렇게 그 시장 지표에 연동해서 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시장의 종합 주가 지수에 연동한다 그러면 인덱스 펀드는 종합 주가 지수가 움직이면 그대로 같이 움직이도록 설계해 놓은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어져서 계속 좀 살펴볼게요. 재간접 펀드라는 게 있네요. 재간접 펀드라는 게 뭐냐면 펀드가 펀드를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펀드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아니 왜 펀드가 펀드를 가입하나요? 대표적인 펀드가 이 브릭스 펀드라고 있어요.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그러면 제가 브릭스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그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하냐면 브라질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펀드, 러시아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펀드, 이렇게 펀드가 또 뭘 가입해요? 펀드가 펀드를 가입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브릭스 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브릭스 펀드는 재간접 펀드라고 하는 거지. 펀드가 펀드 자체가 간접 투자죠. 펀드를 가입했다고 제가 펀드 매니저한테 전화해가지고 L전자를 삽시다, S전자를 팝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간접 투자죠. 누구한테? 펀드 매니저한테 맡긴 거지. 펀드 매니저가 투자를 대신 해주는 거죠. 즉, 그 간접 펀드인데 재간접 펀드가 또 펀드를 가입했구나. 이거는 이제 펀드 오브 펀드다.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츠라는 게 있어요. 리츠가 과자 이름이 아니에요. 리츠라는 건 real estate. 진정한 자산이라는 거야. 진정한 자산이라는 게 뭘까요? 부동산이란 뜻이에요. real estate. 이게 부동산인 거지. real estate. 진정한 자산의 investment trust.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로 치면 63빌딩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3빌딩을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사요. 그래가지고 63빌딩 임대를 해서 그 임대 수익을 투자자 지분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보수 운영비 빼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리츠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도 불린다. 요즘 해외에는 이미 리츠가 다양하고 성장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어요. 리츠에 대한 관심이 많지. 여러분도 이제 시험 합격은 문제가 없을 테니까 공부하시는데 리츠에 대한 공부는 별도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왜? 트렌드에 맞는 투자 방법이니까. 아무래도 주식과는 틀리게 변동성이 좀 덜하죠.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좀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지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헤지펀드라는 게 정의가 이제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헤지펀드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소수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소수의 전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양한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는데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헤지펀드가. 그래서 한 나라의 환을 공격하고 이렇게도 해요. 헤지펀드. 그래서 큰 회사에 뭐 M&A를 시도한다거나 뭐 이렇게 헤지펀드. 소수의 전문 투자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 수익 추구예요. 그러니까 뭐 장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떤 투자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헤지펀드.
자, 그 다음에 상장 지수 펀드라는 게 있네요. ETF라고 그러죠? 이때 ETF의 E가 exchange예요. exchange. exchange가 뭐냐면 거래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단어 자체를 뜯어보면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ETF, 상장 지수 펀드예요. 거래소, exchange, traded fund, 즉 펀드인데요. 어디서 거래가 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란 뜻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펀드를 어디서 가입했죠? 펀드를 어디서 가입했나요? 펀드를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주로 가입했잖아요. 근데 이 펀드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니까 마치 주식 주문하듯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어떤 지수, 종합주가지수, 뭐 원화, 뭐 환율이라든가 금 가격이라든가 다양한 기초자산에 따른 지수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그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어떻게 냈다? 거래소에 상장시켜 놓은 것이다. 왜? 거래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마치 주식이 아니지만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소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펀드니까 증권거래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하지. 그래서 한국 종합주가지수에 연동하는 상품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수수료가 낮으니까 제도는 상장지수 펀드, 고객들은 인덱스 펀드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상장지수 펀드는 어떤 지수를 연동해서 그대로 움직이는데 그 펀드를 어떻게 놨다고요? 거래소에 상장시켜 놓은 것이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할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레버리지. 레버리지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렛대라는 뜻이에요. 지렛대라는 건 뭐냐면 적은 힘으로 무거운 걸 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효과가 증폭된다는 의미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의 변동성이 커져요.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2배 레버리지다 그러면 기초지수 움직이는 것의 2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배수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인버스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리버스, 인버스 같은 말이에요. 거꾸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한국의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인버스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면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하락에 대비하는 거고요. 해지 수단이라는 거죠. 해지라는 게 울타리, 쐐기 이런 뜻이에요. 막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주식 관련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내 상품이 손해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이 나는 상품을 함께 가입을 하게 되면 상쇄가 되겠죠. 해지가 된다는 거예요. 해지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보수가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펀드 매니저의 그 수고나 노력이 크게 필요치는 않아요. 왜냐면 인덱스 따라 그대로 움직이도록 구조화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저렴하고요. 증권거래소가 면제라고 그랬어요. 왜? 펀드니까 증권거래소 자체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 계속 또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